어머님, 와, 이거 뭐예요? 며느리가 제 핸드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며느리의 핸드백을 뒤지다가 들킨 겁니다. 손에는 낯선 남자 이름이 적힌 호텔 영수증이 들려 있었고요. 10년 동안 친딸처럼 믿었던 며느리를 의심하게 된 그날, 제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65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아들 민호가 32에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단정한 인상에 공손한 말투를 가진 여자였어요. 처음 만난 날 수진이는 제게 정성껏 포장된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수진이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때부터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수진이가 커피를 들고 찾아왔고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곤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할까요? 며느리는 늘 제 기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제가 아픈 날이면 새벽같이 달려와 병원에 모셔다 주었고 제가 외로워할까봐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챙기는 며느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2년 뒤에 첫째 손주 준혁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둘째 서진이까지. 수진이는 출산 후에도 한 번도 친정 어머니를 찾지 않았어요. 산후조리도 제가 했고 손주들 육아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애들을 키울 수 있어요. 친정 엄마보다 더 고마워요. 수진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손주들을 키우는 게 즐거웠어요. 준혁이와 서진이는 할머니인 저를 엄마만큼이나 따랐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3대 가족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서진이가 유치원에서 그려온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서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오래 행복이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3개월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히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준혁이 영어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준혁이가 영어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영어 유치원은 아니고요. 수진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조기 유학을 보내면 어떨까 해서요. 캐나다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이가 겨우 8살인데 유학이라니요. 수진아, 준혁이가 너무 어린 거 아니니?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외국에서 지내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요즘엔 다 그래요. 제가 함께 가서 케어할 거예요.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반짝였습니다. 뭔가 이미 결정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비용이 좀 들어서요. 1년에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어머님 부동산 중에 하나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 이야기를 꺼낸 건 1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남긴 작은 부동산 2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피스텔이고 하나는 상가인데 월세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좀. 나도 나이 들면 병원비도 필요하고 그러잖니.
어머님,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준혁이 교육은 투자잖아요. 나중에 크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며느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나 좀 생각해 볼게. 민호한테도 물어보고. 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는 웃으며 일어났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대출 이야기를 했을까? 며칠 뒤 수진이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민호도 함께 있을 때였어요. 여보, 어머님께 말씀드렸잖아. 준혁이 유학권. 민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다 유학 가요. 준혁이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내 부동산으로 대출받아야 한다니? 엄마, 제 회사가 지금 투자 단계라 당장 여유 자금이 없어요. 6개월만 빌려주시면 제가 갚을게요. 아들까지 그렇게 말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알았어. 그럼 서류 한번 보자.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준비할게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뭐랄까, 너무 계산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고 저는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 핸드백 거실 소파에 있나요? 지갑을 놓고 나온 것 같아요. 응, 있네. 가져다 줄까? 아니에요. 안에 지갑만 꺼내서 가지고 와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깔끔한 가죽 가방이었어요. 지갑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지갑 밑에 작은 종이가 하나 보였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걸 집어들었어요.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그날 수진이는 대학 동창 모임이 있다고 저녁 늦게 들어왔었습니다. 영수증에는 호텔 이름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준성님 결제. 박준석? 누구지? 민호도 아니고 여자 이름도 아닌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호텔에 갔다는 건가요? 아니, 그럴 리 없어.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의심이 한번 생기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지갑만 들고 나갔어요. 놀이터에서 수진이가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제가 깜빡했네요. 며느리가 지갑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물끄러미 봤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영수증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호텔 라운지 식사 영수증이었어요. 금액은 15만 원. 두 사람 불량 같았습니다. 동창 모임이라면서 왜 남자랑 단둘이 호텔에서 식사를 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수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요. 수진아, 지난주 목요일에 동창 모임 갔었지? 네, 어머님. 왜요? 아니, 그냥. 재미있었니? 네,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요.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냥 회사 미팅이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영수증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냉장고 앞에 서서 서진이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5사람. 그 중에 며느리도 있었어요. 혹시 이 행복이 가짜는 아닐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에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혹시 내가 모르는 며느리의 다른 얼굴이 있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뭔가 끝나가는 계절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며느리 수진이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얼마나 큰 싸움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건 단지 작은 호텔 영수증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호텔 영수증을 발견한 뒤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대하는 게 불편해졌어요.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말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와 커피를 건네고 손주들을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 저 웃음이 진짜일까? 10년 동안 날 속인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민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수진이는 마침 친구를 만나러 나간 뒤였어요. 저는 그때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수진이가 요즘 어디 바쁜 일 있니? 수진이요? 아니, 별로 없는데요. 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아서. 엄마, 수진이가 뭐 잘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질문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오더니 우리 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님, 무슨 얘기하세요? 밝게 웃으며 물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민호 회사 얘기.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피곤하죠?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고마워, 자기야. 아들이 며느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혹시 수진이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그냥. 엄마, 수진이는 10년 동안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요. 의심하지 마세요. 알았어. 엄마가 예민했나 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며느리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다음 날 아침 저는 30년 지기 친구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는 은행에서 30년을 일하다 퇴직한 사람이에요. 금융 쪽에 밝았죠. 영희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정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카페에서 영희를 만났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호텔 영수증부터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까지. 영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가 그거 이상한데? 10년 동안 한 번도 재산 얘기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출 권유하고. 나도 그게 신경 쓰여. 근데 증거가 없잖아.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해 봤어? 그걸 어떻게 확인해? 영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은행 후배한테 물어볼게. 며느리 명의 통장 거래 흐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게 가능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지. 근데 내 며느리가 정말 수상하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영희의 도움으로 3일 뒤 며느리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영희가 서류를 펼쳐 보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수가 이거 봐. 매달 500만 원씩 정체불명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어.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을 보니 정말 매달 똑같이 500만 원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계좌는 박준석? 박준석? 호텔 영수증에 있던 그 이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모르겠어. 근데 6개월째 계속 보내고 있네. 6개월이면 3천만 원. 거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더 문제는 이거야. 영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아들 회사법인 계좌에서도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 며느리 개인 계좌로. 뭐라고? 서류를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수진이 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한 번에 1천만 원씩, 3개월에 한 번씩. 이건 횡령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아들이 허락했으면 괜찮지만 아들이 모르면. 저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니. 영희야, 이거 아들한테 보여줘야 할까? 당연하지. 근데 조심해. 며느리가 모르게 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에는 복사한 통장 거래 내역이 들려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아들한테 말하죠? 민호가 믿어줄까? 아니면 또 며느리 편만 들까?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혼자 있을 때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민호야, 이거 좀 봐. 뭔데요, 엄마? 아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수진이 통장이에요? 응. 매달 500만 원씩 낯선 남자한테 보내고 있어. 엄마,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야. 아들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불법 아니에요? 남의 통장 거래 내역을 몰래 조회하면 안 되잖아요. 민호야,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아내가. 엄마, 수진이한테 물어볼게요. 분명히 설명이 있을 거예요. 민호야, 그리고 회사 돈도. 말을 끝맺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고 온 거였어요. 수진이는 거실로 들어오더니 우리 둘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봤어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관리하더니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설명 좀 해줄래? 박준석이라는 사람한테 매달 50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이 제 통장을 조회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를 그렇게까지 의심하셨어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모셨는데 저를 이렇게 사찰하시다니.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아내를 안았어요. 자기야, 괜찮아. 진정해. 여보, 박준석 씨는 제 대학 선배예요. 사업 자금 빌려준 거예요.
곧 갚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여보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제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어요.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설명했잖아요. 민호야, 그게 다가 아니야. 회사 돈도. 엄마, 그만하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저한테 소리 지른 적 없는 아들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품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눈물 사이로 번뜩이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저 눈빛. 저건 진짜 눈물이 아니야. 그날 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당분간 거리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가을비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날 밀어냈어. 며느리가 이겼어.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와 서진이. 이제 그 아이들도 못 보는 걸까? 냉장고에 붙어 있는 서진이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5명의 가족. 하지만 이제 그 그림 속 할머니는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며느리가 뭘 숨기고 있는지 밝혀내야 해. 창밖의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아들한테서 문자를 받은 뒤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손주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가 가족에서 지워진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전화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나 해서요. 하지만 화면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외롭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놀이터에서 우연히 손주들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준혁이와 서진이를 데리고 놀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가 그네를 타고 서진이는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요. 가까이 가고 싶다. 손주들을 안아주고 싶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놀이터 담장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때 준혁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주일 만에 느끼는 손주의 온기였습니다. 할머니, 왜 안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바빴어. 미안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아, 그냥 산책하다가. 그러셨군요. 준혁아, 엄마한테 와. 며느리가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를 제게서 떼어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요즘 준혁이랑 서진이는 제가 돌볼게요. 어머님 힘드시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경고였습니다. 손주들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며느리가 서진이의 손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 반대편으로 갔어요. 서진이가 뒤돌아보며 저를 봤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지만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들마저 빼앗기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빈집에 들어서니
더 외로웠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그날 저녁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요즘 연락이 없길래 걱정했어. 영희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을 거예요. 정수가 울지 마. 내가 갈게. 1시간 뒤 영희가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떡과 과일을 들고 있었어요. 뭐 먹긴 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입맛이 없어서. 영희가 주방으로 가서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제 입에 사과 조각을 넣어주며 말했어요. 이러면 안 돼. 내가 쓰러지면 누가 싸워? 근데 어떻게 싸워? 아들은 날 믿지 않고 손주들도 못 보고. 증거를 더 모아야지. 확실한 거.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며느리를 미행해봐. 미행? 응. 박준석이라는 남자가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 며느리가 뭘 하는지 직접 봐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해?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배우면 돼. 내가 도와줄게. 영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증거를 잡아야 해. 그래야 아들도 믿을 거 아냐.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믿으려면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알았어. 해볼게. 사흘 뒤 기회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준혁이를 데리고 집에 들렀어요. 아이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우리 준혁이.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와 놀아주며 며느리를 관찰했어요. 준혁이가 장난감을 가지러 제 방으로 갔을 때 아이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랑 차에 있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유치원 끝나고 데리러 왔는데 차에 아저씨가 있었어요. 젊은 아저씨. 그래. 누구였는데? 몰라요. 엄마가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준혁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제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박준석이다. 그 남자를 만났구나. 준혁아, 그 아저씨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요. 머리가 까만데 차가 좋았어요. 비싼 차? 아이의 말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어요. 준혁이와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며느리가 박준석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있어. 준혁이가 직접 봤대. 그럼 이제 미행해야지. 내일 며느리 스케줄 알아? 목요일마다 필라테스 간다고 했어. 좋아. 내일 함께 가자. 다음 날 목요일, 저와 영희는 며느리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며느리가 운동복 차림으로 나왔어요.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저희도 영희 차로 뒤를 따라갔어요. 정수가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돼. 알았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생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의 차는 필라테스 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밀집 지역이었어요. 며느리가 한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발레 파킹을 맡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희야, 저기 들어갔어. 잠깐만. 우리도 차에서 내려 레스토랑 입구 쪽으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세련된 헤어스타일. 며느리보다 한참 어려 보였어요.
저 사람이 박준석인가? 남자가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저렇게 안 웃었어. 며느리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정수가 사진 찍어. 영희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카메라를 켜서 창 너머 두 사람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마주보며 웃는 모습,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근처 커피숍 안으로 숨었어요. 며느리와 남자가 레스토랑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었어요. 저게 대학 선배라고? 사업 파트너라고? 거짓말이야. 완전히 연인이잖아. 남자가 며느리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남자의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차가 떠나갔습니다. 저는 영희를 봤습니다. 영희도 저를 봤어요. 우리 둘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가, 저거 완전히 불륜이야. 응. 10년 동안 날 속인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찍은 사진들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선명했어요. 며느리와 남자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아들한테 보여줘야 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1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손주들은? 준혁이와 서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며느리가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지, 왜 회사 돈을 빼돌리는지 알아야 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걸, 며느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저도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과 손주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밤의 달. 그 달빛 아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어.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가족을 지키겠어. 혼자가 된 할머니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남자의 사진을 찍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아들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이시죠? 저는 강민호 대표님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어머님, 말씀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사모님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왜요? 전화로는 어렵고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어머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뒤 저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혜진을 만났습니다. 28살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려서.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일인가요? 혜진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회사에서 3년째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을 정말 존경하고 회사를 아끼는 마음으로 일해왔어요. 고맙네요. 그런데 사모님이 1년 전부터 이상한 요청을 하세요.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시는 정도였어요.
명품 가방 사시고 고급 레스토랑 가시고 대표님 몰래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지만 사모님이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혜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3개월 전부터는 회사 자금을 사모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하셨어요. 대표님 명의로 승인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라고 하시면서요. 그게 위조라는 거죠? 네. 저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협박하셨어요. 협박을? 혜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혜진 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사모님이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얼마나 빼돌렸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3억 원이에요. 그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3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혜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명의 부동산 관련 서류예요. 사모님이 제게 위조 서류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어머님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부동산 매각 서류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모르게 부동산을 파시려는 것 같아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범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사모님을 막아주세요. 대표님이 너무 불쌍해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고마워요,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서류들 가져가세요. 복사해 온 거예요. 증거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혜진은 두꺼운 파일을 제게 건넸습니다. 회사 장부, 이체 내역, 위조 서류 초안.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카페를 나와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큰일이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1시간 뒤 영희의 집에서 우리는 혜진이 준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니 소름이 끼쳤어요. 정수가,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야. 영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했네. 결혼하고 5년 차부터. 서류를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5년 차부터 체계적으로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액이었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다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5년이면 도대체 총액이 얼마야? 영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3억. 많으면 5억까지 될 수도 있어. 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가 5년 동안 5억 원을 빼돌렸다니. 그리고 정수가 이거 봐. 영희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며느리가 내 오피스텔을 팔려고 했어. 여기 위조 인감증명서까지 준비했네. 내 도장을 위조했다고? 응. 여기 초안이 있어. 완성되기 전에 혜진 씨가 복사한 거야. 서류를 보니 제 서명이 완벽하게 흉내 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글씨체를 보면서 연습한 거겠죠. 오피스텔 시세가 얼마야? 2억 정도. 그럼 며느리가 노리는 건 총 7억에서 8억이야. 회사 돈 5억에 내 부동산 2억. 영희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그 돈을 왜 모으는 거야? 뭐 하려고? 그 박준석이라는 남자랑 도망가려는 게 아닐까? 맞는 말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모아서 애인과 함께 어딘가로 떠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럼 민수는? 손주들은? 아마 버리고 갈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족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희야, 이제 어떻게 해? 민수한테 보여줘야지. 이 서류들이랑 며느리 불륜 사진까지. 근데 민수가 믿을까? 지난번에도 안 믿었잖아. 이번엔 달라. 회사 격리 직원이 직접 증언하고 서류도 있고 사진도 있어. 이 정도면 믿을 수밖에 없어.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충분했어요. 그리고 정수가 혜진 씨한테 다시 연락해봐. 며느리가 언제 실행할 계획인지 알아야 해. 다음 날 저는 혜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영희도 함께였어요. 혜진 씨 사모님이 언제 부동산을 팔려고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3일 뒤에요. 3일 뒤라고? 네. 저한테 그때까지 서류를 완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회사 돈도 금요일에 큰 금액을 이체하라고 했고요. 얼마나요? 5천만 원이요. 영희와 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실행에 옮기려는 거였어요. 금요일이면 거의 다 모은 거겠네. 그런 것 같아요. 사모님이 요즘 되게 급하세요. 빨리 하라고만 하시고. 혜진 씨, 금요일까지 시간을 끌어줄 수 있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하세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우리가 대책을 세울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최대한 버텨볼게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영희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제 진짜 싸움이야. 며느리가 금요일에 실행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전에 움직여야 해. 어떻게? 목요일에 민수를 만나.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금요일에 며느리 현장을 잡는 거야. 현장? 며느리가 박준석이라는 남자 만나는 거. 그걸 민수가 직접 보게 해야 해. 영희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목요일에 증거를 보여주고 금요일에 결정타를 날리는 것. 할 수 있겠어? 영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해야지. 우리 아들을 지켜야 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혜진이 준 회사 장부, 영희가 구한 통장 거래 내역, 제가 찍은 불륜 사진.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서진이의 가족 그림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오빠, 서진이가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 저 그림에서 엄마는 사라질 거야. 하지만 나머지 넷은 지켜야 해.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까지 이틀.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희가 있고 혜진이 있었어요. 우리 셋이 함께 싸울 겁니다. 며느리는 혼자 계획했지만 저는 동료가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동반자들이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들한테 모든 걸 말할 예정이었어요. 증거도 다 준비됐고 영희와 혜진도 함께 있어줄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응, 무슨 일이니? 준혁이가 어머님 보고 싶다고 해서요. 오늘 오후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래, 좋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갑자기 손주를 데리고 온다는 걸까?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아니야. 혜진 씨가 아직 서류를 안 줬다고 했으니까 모를 거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며느리가 준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진이는 유치원에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 저는 잠깐 은행 좀 다녀올게요. 준혁이 30분만 봐주세요. 그래, 다녀와. 며느리가 나가고 저는 준혁이와 놀아줬습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은행 일이 길어져서요. 준혁이 저녁까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6시쯤 데리러 갈게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손주랑 있는 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은행에 간 걸까? 혹시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부동산을 팔거나 돈을 빼돌리거나. 오후 4시 반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보기로요. 준혁아, 할머니랑 엄마 집에 가볼까? 엄마한테 깜짝 선물 줄 거야. 좋아요. 준혁이 손을 잡고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5분 거리였어요.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준혁아, 여기서 잠깐 텔레비전 보고 있을래? 할머니가 엄마 방에서 뭐 좀 찾아볼게. 네. 준혁이는 거실에서 만화를 틀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갔어요. 며느리의 서재가 딸린 안방. 평소에는 잠겨 있는데 오늘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나가느라 잠그지 못했나?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전원은 켜져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암호를 묻는 창이 떴어요. 암호가 뭘까? 며느리 생일을 쳐봤지만 틀렸습니다. 아들 생일도 아니었어요. 준혁이 생일은? 준혁이 생일 팔자리를 쳤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맞았다. 바탕화면에 여러 폴더가 보였습니다. 회사, 재무, 개인. 그 중에 계획이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클릭했어요. 폴더 안에 엑셀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 실행 계획, 일정표.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재산 목록이었어요. 2015년 3월 결혼. 2015년 5월 시어머니 부동산 파악. 2016년 1월 남편 회사 설립. 초기 자본금 1억. 2017년 3월 회사 성장. 매출 5억 달성. 2018년 1월 본격 자금 이동 시작. 월 200만 원.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20년 6월 박준성 만남. 해외 이민 논의 시작. 2021년 1월 캐나다 이민 준비. 필요 자금 8억으로 산정. 2022년 3월 회사 자금 이체 본격화. 월 1,000만 원. 2023년 9월 시어머니 부동산 매각 준비. 2024년 12월 최종 실행 예정. 2024년 12월 이번 달이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10년 동안 전부 계획이었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실행 계획.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신뢰 구축. 2015년부터 2017년. 완벽한 며느리 연기. 시어머니와 친밀한 관계 형성. 가족 내 입지 확보. 2단계 자금 확보. 2018년부터 2023년. 회사 자금 점진적 이체. 개인 계좌 분산 관리. 박준석과 협력 체제 구축. 3단계 최종 실행 2024년. 시어머니 부동산 매각 목표 2억. 회사 자금 최종 이체 목표 1억. 총 확보 금액 8억. 12월 말 캐나다 출국. 4단계 사후 처리. 이혼 소송 캐나다에서 진행. 자녀 양육권 포기 친정 부모에게 위임. 신원 세탁 및 새 출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까지 버릴 계획이었어요. 준혁이와 서진이를 친정 부모한테 맡기고 떠나겠다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과거 문서가 열리자 며느리의 이력이 나왔습니다. 본명 이수진, 개명 전 이미선, 전과 2012년 횡령죄 집행유예 2년, 전 직장에서 3천만 원 횡령, 합의금 지불 후 퇴사, 결혼 이력 1회, 2013년 6개월 만에 이혼, 이혼 사유, 배우자 재산 탕진, 남편 측 고소 취하 조건으로 이혼, 2014년 개명 이미선에서 이수진, 사유 과거 청산,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전과자였어요. 결혼 이력도 숨겼고 개명까지 했던 겁니다. 아들은 이걸 알까? 아니, 모를 거야.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테니까.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화. 며느리와 박준석의 대화 내용이 복사되어 있었어요. 2024년 11월 15일. 준석, 자기야, 이제 한 달 남았네. 준비 다 됐어? 수진, 응. 거의 다 모았어. 지금 7억 5천. 이번 주에 부동산까지 팔면 딱 8억. 준석, 애들은? 수진, 친정 엄마한테 맡길 거야. 어차피 관심 없어. 돈만 주면 키워줄 거야. 준석, 시어머니는? 수진, 신경 쓰지 마. 부동산 서류 위조는 거의 끝났어. 금요일에 처리하면 돼. 준석, 민호는 눈치 못 챘어? 수진, 전혀. 바보같이 날 믿고 있어. 10년 동안 연기한 보람이 있지. 준석, 키키키, 그래도 10년은 길었다. 고생했어. 수진, 곧 끝나. 12월 28일 비행기 타면 모든 게 끝이야. 2024년 11월 20일. 수진, 준석아,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준석, 뭐? 수진, 나 미행하더라. 우리 레스토랑 갔을 때 밖에서 보고 있었어. 준석, 확실해? 수진, 응. 근데 괜찮아. 민호는 내 편이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안 믿을 거야. 준석, 조심해.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 수진, 알아. 금요일만 넘기면 돼. 휴대전화로 화면을 찍었습니다. 모든 파일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노트북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책상 위 커피잔을 손으로 쳤어요.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안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열린 노트북을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차가운 표정이 들어섰어요. 알아버리셨네요, 어머님.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들었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수진아. 수진 말고 미선이라고 부르세요. 그게 제 진짜 이름이니까. 며느리가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보셨어요? 다 봤어. 10년 계획 전부.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다니. 계획을 앞당겨야죠. 원래 금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해치워야겠어요. 며느리가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의외로 침착해요. 10년 동안 준비한 일인데 마지막에 변수가 생기는 것쯤 예상했거든요. 넌 대체 누구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돈 때문이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10년 동안 친딸처럼 대했는데 그게 제일 웃긴 거예요. 어머님은 진짜로 날 믿으셨잖아요. 그래서 더 쉬웠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10년 동안 전부. 네. 결혼식 날부터요. 민호를 사랑한 적 없어요. 그냥 돈이 있을 것 같아서 접근한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손주들은? 준혁이와 서진이는? 아, 애들이요? 솔직히 귀찮았어요. 낳고 싶지도 않았는데 민호가 원해서. 어차피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엄마야? 내 자식인데. 어머님, 전 원래 애를 좋아하지 않아요. 연기였다고요. 전부 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조용히 넘어가실래요? 아니면 싸우실래요? 내가 어떻게 조용히 넘어가니?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시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며느리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서가 나야. 계획 변경. 오늘 당장 실행해. 부동산 서류 바로 처리하고 회사 돈도 오늘 빼. 응, 시어머니가 다 알아버렸어.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1시간 뒤면 모든 게 끝나요. 부동산도 팔리고 회사 돈도 빠져나가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더 빨랐어요.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어머님, 저항하지 마세요. 어차피 늦었어요. 수진아, 제발. 미선이에요. 며느리가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갔어요. 어머님, 여기서 좀 계세요. 1시간이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럼 열어드릴게요. 수진아, 문 열어. 제발.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로 찼어요. 하지만 단단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하지만 5층이었어요. 뛰어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며느리가 지금 모든 걸 처리하고 있어. 부동산도 회사 돈도. 거실에서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할머니 좀 쉬고 계셔. 우리 집에 갈까?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갈래요. 안 돼. 할머니 피곤하셔. 가자.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재 안에 홀로 갇혔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모든 걸 실행하고 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민호야, 영희야, 누가 좀 도와줘.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10년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재에 갇힌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지금 모든 걸 처리하고 있어. 부동산도 회사 돈도.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빼앗아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 있던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영희였어요. 영희야, 나 지금. 정수가 큰일 났어. 혜진 씨한테서 연락 왔는데 며느리가 지금 당장 돈을 이체하라고 협박했대. 나도 알아. 며느리한테 들켰어. 지금 서재에 갇혀 있어. 뭐라고? 어디 서재? 며느리 집. 영희야, 빨리 와줘. 5층이야. 알았어. 지금 간다. 20분 뒤 밖에서 영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나야. 영희야, 문이 잠겨 있어. 잠깐만.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가 문을 부수려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영희야. 손 다쳐. 기다려.
내가 관리실에 연락할게. 10분 뒤 관리실 직원과 함께 영희가 돌아왔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어요. 정수가, 영희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며느리가 여기 가둔 거야? 응. 그리고 지금 모든 걸 실행하고 있어. 부동산도 회사 돈도. 혜진 씨가 버티고 있대. 근데 며느리가 직접 은행에 갔어. 법인 통장을 들고. 법인 통장을? 응. 아마 큰 돈을 빼려는 것 같아. 우리는 급히 아들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였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어요. 혜진이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모님이 30분 전에 다녀가셨어요. 뭘 했어? 법인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하셨어요. 대표님 직인이 찍힌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는? 대표님은 거래처 미팅 중이세요. 7시쯤 돌아오신대요. 저는 아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회사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증거는 있지만 며느리가 먼저 움직였어. 오후 7시 반 아들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여기 왜 와 계세요? 민호야, 얘기 좀 하자. 우리는 아들 사무실로 갔습니다. 혜진과 영희도 함께였어요. 저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쳐놨습니다. 혜진이 준 회사 서류, 통장 거래 내역, 제가 찍은 며느리와 박준석의 사진, 그리고 며느리 노트북에서 찍은 10년 계획 파일들. 민호야, 이걸 다 봐. 아들이 서류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다 진짜야. 수진이가 10년 동안 우릴 속였어. 결혼 첫날부터 계획이었어. 아들이 며느리와 남자의 사진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박준석. 수진이 애인이야. 둘이 캐나다로 도망갈 계획이었어. 그럴 리 없어.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민호야, 증거가 다 있잖아. 혜진 씨도 증언해 줄 거야. 혜진이 나섰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사실이에요. 사모님이 저한테 회사 돈을 빼돌리라고 시켰어요. 오늘도 5천만 원을 가져가셨고요.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럼 10년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민호야. 수진이는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렸어.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울먹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나를 모함하고 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1시간 전까지 차갑게 저를 가뒀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수진아, 여보, 저 억울해요. 어머님이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컴퓨터를 뒤졌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저를 서재에 가뒀다고 거짓말하시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10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모함하세요? 수진아, 그만해. 증거가 다 있어. 아들이 며느리에게 노트북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10년 계획, 재산 목록. 이게 내 컴퓨터에 있던 거야? 며느리가 사진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회복했어요. 이거 조작된 거예요. 조작? 네. 어머님이 저를 내쫓으려고 만든 거예요. 포토샵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조작이 아니야. 내가 직접 내 컴퓨터에서 봤어. 어머님이 제 집에 불법 침입하셨잖아요. 그것부터 범죄예요.
며느리가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 서류들도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불법 아니에요? 남의 통장 거래 내역을 몰래 조회하는 것도 범죄라고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불법으로 조회하신 거예요? 민호야, 그게 중요해? 지금 내 아내가. 중요하죠.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셔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어머님은 제가 여보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셨죠? 10년 동안 저를 그렇게 봤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전 정말 여보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근데 이렇게 의심하시고 불법 사찰하시고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진정해. 민호야, 정신 차려. 저 사람이 널 속이고 있어. 엄마, 그만하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어요? 불법으로 얻은 서류들, 포토샵으로 조작된 사진들, 이런 거 법정에 가면 다 무효예요. 민호야, 엄마, 전 수진이를 믿어요. 10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며느리가 제 눈을 봤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수진아, 넌.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자기야, 일어나. 내 잘못 없어.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당분간 집에 가 계세요. 우리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혜진 씨도 오해하신 거예요. 회사 돈은 제가 허락한 거예요. 임시로 빌려준 거라고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혜진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사모님이. 혜진 씨, 오해예요. 제가 여보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요. 혜진 씨가 모르셨을 뿐이에요. 그게 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이 너무 완벽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박준석은? 그 남자는 뭐야? 대학 선배예요. 사업 자문 받고 있어요. 사업 자문을 왜 호텔에서 받아? 거기가 조용해서요. 뭐 문제 있나요? 며느리는 모든 질문에 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 정말 억울해요. 어머님이 저를 미행하시고 사진까지 찍으시고 며느리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그만하세요.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평생 저한테 소리 지른 적 없는 아들이었어요. 영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수가, 일단 나가자.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혜진도 따라 나왔어요. 복도에서 혜진이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소용없었네요. 아니야, 혜진 씨. 고마워. 밤 9시,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준혁이랑 서진이도 못 만나게 할 거예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주들도 못 만나게 한다고? 10분 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경찰에 신고하시면 손주들 영영 못 보실 줄 아세요. 제가 접근금지 신청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희를 스토킹하고 협박했다고요. 증거도 다 있어요. 마이너스 불법 사찰, 불법 촬영, 주거 침입. 어머님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계세요. 그럼 손주들은 가끔 보여드릴게요. 협박이었습니다.
손주들을 인질로 잡은 거였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가 졌어. 며느리한테 완전히 졌어.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와 서진이. 이제 그 아이들을 못 보는 걸까? 냉장고에 가족 그림을 봤습니다. 손잡고 웃는 5사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영희야. 난 이제 어떡해? 포기하면 안 돼. 며느리가 이긴 게 아니야. 하지만 민수도 안 믿고 손주들도 못 보고. 정수가 들어. 며느리가 실수했어. 뭐? 오늘 너무 급하게 움직였잖아. 5천만 원을 인출한 거. 그게 증거야. 하지만 민수가 허락했다고 했잖아. 정말 허락했을까? 내일 민수한테 확인해봐. 만약 모른다고 하면? 영희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며느리가 협박 문자 보냈지? 그거 캡처해둬. 나중에 증거가 될 거야. 알았어. 전화를 끊고 며느리의 협박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찬 가을비였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며느리가 실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못 본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협박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영희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어젯밤에 생각해 봤어.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어떻게? 혜진 씨가 모은 증거를 민수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회사 이사회에 제보하는 거야. 이사회? 응. 며느리가 횡령한 건 회사 돈이잖아. 이사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영희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아들을 설득하는 대신 회사 이사들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오늘 며느리 움직임을 추적해. 분명히 박준석을 만날 거야. 그걸 민수가 직접 보게 해야 해. 그날 오전 혜진이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사모님이 오늘 오후 2시에 또 나오신대요. 회사 돈을 더 가져가시려고요. 알았어, 혜진 씨. 오늘 이사회 소집할 수 있어? 네, 제가 이사님들께 긴급회의 요청할게요. 오후 1시, 저는 며느리 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영희도 함께였어요. 이 시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영희야, 따라가자. 우리는 며느리 차를 따라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서 멈췄어요. 며느리가 발레 파킹을 맡기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가 민수한테 전화해. 지금? 응. 지금 당장. 여기로 오라고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지금 당장 강남 프라자 호텔로 와. 엄마, 무슨. 내 아내가 지금 여기 있어. 남자랑. 직접 보고 판단해. 엄마, 안 오면 후회할 거야. 10분 안에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며느리가 보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분 뒤 박준석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자가 며느리 앞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가방을 남자에게 건넸어요. 저기 봐. 돈 건네는 거야. 영희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호텔 입구가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왔구나. 아들이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뭐예요? 저기 봐. 제가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아들이 그쪽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박준석과 마주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저건 내 아내야. 그리고 애인.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들 가까이 갔습니다. 테이블 뒤 기둥에 숨어서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자기야, 이게 마지막이야. 5천만 원.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총 얼마야? 7억 8천. 거의 다 모았어.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 손주들 때문에 조용히 있을 거야. 협박했거든.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10년은 길었다. 자기 진짜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연기했어? 지겹긴 했지. 매일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느라. 시어머니한테 존댓말하고 남편한테 상냥하게 굴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애들이 제일 귀찮았어. 임신도 싫었는데 남편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애들은 정말 안 데려가? 응. 귀찮아. 친정 엄마한테 돈 주고 맡길 거야.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는데 애들이 무슨 필요야? 제 옆에서 아들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의심 안 해? 전혀. 바보같이 날 믿고 있어. 어제도 무릎 꿇고 울었더니 완전히 내 편 들더라.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속은 걸 생각하면 좀 불쌍하긴 해. 근데 뭐 어쩌겠어? 내 인생이 우선이지. 그래, 이제 3주만 참으면 돼. 12월 28일 비행기 타면 끝이야.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들 팔을 잡았어요. 민호야, 잠깐만.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고 며느리 테이블로 갔습니다. 수진아. 며느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다 들었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 애들도 귀찮다는 것. 나를 바보라고 한 것. 여보, 그게.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준석도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민호 씨예요? 넌 누구야? 수진이 남자친구요. 앞으로 같이 살 사람.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10년이 뭐였어? 나한테 뭐였냐고. 돈이었어.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연기하지 않았어요. 당신 회사 돈, 시어머니 부동산 다 돈이었어. 그게 전부야. 애들은? 준혁이랑 서진이는? 솔직히 원치 않았어. 당신이 원해서 낳아준 거야. 이제 당신이 키워. 며느리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10년 참느라 진짜 힘들었어. 매일 웃고 착한 척하고. 당신도 지겹고 시어머니도 지겹고 그 집도 지겨웠어. 아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아들을 붙잡았어요. 민호야. 그때 호텔 로비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혜진이 경찰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회사 이사 2명도요. 저기 있습니다. 혜진이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수진 씨 맞습니까? 네. 횡령 및 서류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 뭐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고소했습니다. 5년간 총 3억 8천만 원 횡령,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 서류 위조. 증거 있어요? 있습니다. CCTV, 녹음 파일, 장부 기록 전부요. 혜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전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며느리가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그리고 이분들도 증인이십니다. 회사 이사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 이사님, 회사 돈을 이렇게 빼돌렸습니까? 저는 대표님 허락을 받았어요. 거짓말입니다. 대표님은 모르셨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수진 씨, 같이 가시죠. 싫어요. 나요. 며느리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준석이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경찰이 막았어요. 당신도 공범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엄마, 10년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알아, 민호야. 엄마가 알아.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아들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40대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영희와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끝났어. 이제 끝났어. 영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는 호텔을 나와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나가느라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냉장고 앞에 갔습니다. 서진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아들이 그 그림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엄마 부분을 찢어버렸어요.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찢어진 그림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와 서진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이웃집 엄마가 데려다 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두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빠, 엄마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준혁아, 서진아. 엄마는 잠시 멀리 갈 거야. 언제 와요? 한동안 못 올 거야. 하지만 아빠랑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 셋이 잘 지낼 거야. 서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은데. 괜찮아, 서진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저는 서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며느리는 10년 동안 우리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이겼어요. 바닥에 떨어진 그림 조각을 봤습니다. 찢어진 엄마의 얼굴.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그리고 두 손주. 이제 다시 시작이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재판장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배우자의 회사 자금 총 3억 8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결혼 당시 전과 기록과 이전 결혼 사실을 고의로 숨겼으며 이는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징역 5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법정을 나오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5년이면 짧은 건가요? 글쎄. 하지만 이제 끝난 거야. 그 사람.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하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끝까지 자기 인생만 생각했나 봐. 제가 정말 바보였죠? 아니야.
넌 사랑했던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한 달 전에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서 이혼에 동의했거든요. 양육권은 당연히 아들이 가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준혁이는 초등학교 3학년, 서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할머니, 아빠, 두 아이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학교 재미있었어? 네.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서진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아빠, 오빠, 그리고 서진이.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없었어요. 서진아, 이거 참 예쁘게 그렸네. 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랑 아빠랑 오빠랑 나. 서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받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정성껏 붙였어요. 새로운 가족 그림이야.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주들이 엄마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서진이가 밤에 엄마를 찾으며 올 때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와요? 엄마는 멀리 갔어. 한동안 못 올 거야. 엄마가 나 싫어해요? 아니야, 서진아. 그게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그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아들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주 멍하니 있곤 했어요. 어느 날 밤 아들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민우야. 들어와. 아들이 방문을 닫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엄마 말을 안 믿어서요. 수진이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잖아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전 오히려 엄마를 밀어냈잖아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고개 들어.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넌 잘못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믿은 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앞만 보자.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제 편이 되어주셔서.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아들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사는 혜진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횡령당한 돈 중 2억 원은 되찾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됐어요. 아들은 혜진을 격리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사 재무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혜진이 가끔 집에 놀러 왔습니다. 손주들과도 잘 놀아줬어요.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손주들 돌보느라 바쁘지. 준혁이랑 서진이가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 처음엔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강하더라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엄마를 찾는 빈도가 줄어들고 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있는 걸 행복해 했어요. 영희는 여전히 제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수가 많이 좋아 보여. 그래. 나도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힘든 시간이었는데 잘 버텼어. 자랑스럽다. 영희야,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우리 40년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느 주말 저희는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들과 손주들, 그리고 저. 넷이서요. 준혁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서진이는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같이 타요.
할머니는 여기서 볼게. 너희 재미있게 타렴.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았어요. 엄마, 애들 진짜 좋아 보이죠? 그러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기만 하더니 아이들이 강하네요. 내가 잘해줘서 그래. 좋은 아빠야. 엄마가 도와주시니까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이제 괜찮아지는구나.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준혁이는 상을 차리고 서진이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그래, 우리 서진이 대단하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4명이서요. 예전에는 5이었는데 이제는 4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더 편했어요. 더 진짜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너희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감사합니다. 손주들이 인사했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들이에요. 10년은 거짓이었지만 이 아이들은 진짜야. 이 사랑은 진짜야. 식사 후 저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서진이가 그린 새 가족 그림을 봤어요. 4사람이 손잡고 웃는 그림. 옛날 그림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거짓이 없으니까요. 할머니, 뭐 봐요? 서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 보고 있어. 참 잘 그렸다. 할머니도 여기 있어요. 제일 크게 그렸어요. 서진이가 그림 속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정말 제일 컸어요. 할머니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서진이가 제 허리를 안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안았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봄비였어요. 10년의 거짓과 배신, 그리고 긴 싸움.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상처는 남았어요. 며느리를 10년 동안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고 아들이 받은 상처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없는 가족.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니까요. 거짓이 없으니까요. 거실에서 아들과 손주들이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같이 해요. 할머니도 갈게. 저는 그들 곁으로 갔습니다. 우리 4명. 상처 입은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 창밖의 봄비가 세상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아픔을 씻어내듯이. 그리고 우리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로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이야기.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정말 아픕니다. 특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요.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상처는 남지만 그 상처를 안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요. 저 박정숙은 이제 손주들과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짜입니다. 그게 더 소중해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편인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